올여름 코로나의 폭우까지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실 텐데 잠시나마 책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뉴욕타임스 40주 연속 베스트셀러, 아마존 23주 연속 종합 1위, 2019년 가장 많이 팔린 책 바로바로 가재가 노래하는 곳을 추천합니다. 저희 여자 주인공이 이게 거기서 굴하고 뭐 홍합 같은 거 따서 팔거든요. 그 컨셉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정말 극장을 마지막에 극장 가서 본 영화가 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극장도 오래 못 갔고 그랬는데 저 이 가재가 노래하는 거 이 책 보면서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파이 이야기처럼 영웅 이야기, 물론 주인공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데요. 영웅 이야기로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어둠을 헤쳐나간 소녀의 이야기로 정말 재밌게 읽었고 손에서 이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파이 이야기하고 비교하기엔 이 소설이 좀 로맨스가 강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로맨스만 걷어내면 파이 이야기에서도 그 극한 상황에 물도 없고 양식도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 코끼리하고 호랑이하고 대치해서 살아남잖아요. 여기서도 그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여자 그 영웅의 이야기라 읽으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저는 그것보다 그 드라마 동백꽃 핀 무렵이 떠오르더라고요. 멜로와 미스테리가 그 드라마도 굉장히 잘 살렸잖아요. 그래서 멜로의 감정만 가고 공포의 감정하고 동시에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원래 그 둘이 같이 붙은 애매한 감정이니까. 근데 그 드라마 굉장히 둘 다 잘 살렸는데 이 가재가 노래하는 곡도 멜로도 잘 살고 미스테리도 잘 살았던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가가 우리 인생에는 성장도 있고 사랑도 있고 어떤 미스테리 살인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합쳤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더 심도 있게 조망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한 곳에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먼저 제목 가재가 노래하는 거 딱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인간이 손이 닿지 않는 저 깊은 야생의 어떤 공간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그 저자 소개부터 할게요. 델리아 오웬스는 미국 남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로 건너가 그곳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았죠. 23년 동안 그곳에서 사자, 하이에나, 코끼리, 개코, 원숭이 등 야생의 동물을 관찰합니다. 필드 스터디라고 하죠. 동물들 서식지 옆에 최소한의 주거지에서 온종일 365일 야생 동물을 관찰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동물의 본능적인 행동, 그 영역 다툼은 아니라 피터지게 싸우는 하이에나, 암컷들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며 허세를 불리는 왔다 갔다 하는 개코 원숭이 행동을 보면서 이런 본능적인 행동이 인간의 행동과 아주 비슷하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자 무리를 보면요. 그 수컷 사자는 제왕이잖아요. 혼자 고독하게 항상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렇지만 암컷 사자들은 서로 무리를 지어가지고 자기 새끼들이랑도 뒹굴고 장난치고 남의 새끼들이랑도 장난치고 뭐 자기 발톱을 남의 그 새끼 위에도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등 서로 어울리면서 지내요. 그러다가 문득 작가는 깨닫습니다. 나는 왜 친구도 없이 이 2억 마일리 먼 곳에서 아프리카 초원에서 동물만 관찰하고 있나. 이런 깊은 소외와 외로움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소외와 외로움, 고독감, 외로움이 어린 소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 게 소설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주인공 카야는 현대를 살아가지만 원시 부족에서 소외된 여자처럼 취급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설 속 마을 사람들은 습지 사람이라고 특히 이제 카야를 손가락질하고 차별하고 심지어는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하는데요. 이와 같은 행동은 사자 무리나 개코 원숭이 무리가 무리에 속하지 않은 암컷을 대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저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옛날 부족사회나 뭐 어떤 공동체에서 그 이방 여자에 대한 그 차별과 무시와 이런 것들이 동물 집단과 똑같다는 게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그녀가 연구하는 생물은 오늘날 우리의 행동과 감정이 얼마나 많이 고대 유전자에 기초했는지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 인간이 타인에게 끌리고 애착을 갖는데 이것은 고대로부터 지속되어 온 유전적 특질이고요. 타인에게 육체적으로 매혹되거나 사랑을 느끼는 것 역시 삶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도 결국 인간을 공부하는 학문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물의 유전자, 그 영역 다툼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컷 사자를 향해 치닫는 그 공격성 그런 유전자가 없었으면 인류는 생존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그 유전자가 내뿜는 강한 그 이방 여자, 이방 암컷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또 어떻게 그려지는지 소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너무 과학적으로 갔다. 우리 빨리 줄거리로 들어가죠. 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늪지대에 사는 6살 소녀 카야는 그 엄마가 짐을 싸가지고 집 나가는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이제 소설의 첫 장면인데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도 폭행하고 애들도 폭행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엄마가 집을 나가고서 언니들, 오빠들도 하나씩 다 떠나가고 10살쯤 되어서 급기야는 아버지마저도 그 어느 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카야는 혼자 늪지대에 버려지고 배가 고파서 학교에 가보지만 잔인하게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서는 결국 딱 등교를 딱 하루 간 걸로 이제 끝납니다. 고아원 같은 시설에 보내질까봐 늪에서 완벽히 숨어 지내는 법을 터득하고요. 진흙 위에 남겨진 발자국 지우기, 그다음에 참나무 뒤에 숨기, 이런 디테일들이 잘 이렇게 녹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굴과 홍합을 따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뭐 멋진 말도 있죠. 모래는 진흙보다 비밀을 잘 지킨다. 네, 이런 이 책 말도 읽으면 있고요. 되게 멋있어요, 그 말. 카야는 집에 먹을 것도 없고 해서 텃밭에 모순으로 연명하다가 이제 홍합이나 굴을 따서 습지의 작은 가게에 이제 팔아서 살아갑니다. 하루는 못에 찔리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데려다 줄 사람도 없으니 매일 그 짠기, 염분 있는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이제 며칠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치유하고 그렇게 생존해갑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무섭고 외로운 밤이면 그 갈매기들하고 친구하고 먹이 주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인생에 힘든 상황이 되면 항상 갈매기들, 외가리들이랑 이제 소통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랑 어울려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를 돌봐주지도 않고 배척하지요. 그 늪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뭐 섞여주지도 않고 그렇게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유일한 기쁨은 새 깃털, 조개표본 같은 그런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러죠. 하루는 그 아버지가 옛날 살아생전 몰고 다녔던 보트를 몰고 습지의 먼 곳까지 갔는데 길을 잃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테이트라는 소년을 만나는데 그는 이미 카야를 알고 있다며 집에 데려다 줍니다. 여기서부터 야생의 한복판에서 지적인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테이트는 그녀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온갖 새와 잎사귀에 관심 있는 그녀에게 이렇게 서적 수준의 책들을 가져다주고 또 그런데 그녀는 그걸 읽고 다 그걸 머릿속에 넣어요. 그런 그녀의 재능에 놀라고 또 어린 소녀에게 아름다운 여자로 성장하는 모습에 또 놀라죠. 그렇게 둘은 순수하고 서툰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생물학에 역시 관심이 많았던 테이트는 사랑이냐 학문이냐 갈등하다가 대학으로 떠났죠. 방학 때 오겠다는 그는 몇 년째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망과 배신감에 빠져있던 카야는 그 마을 피지컬 짱인 체이스라는 남자와 사귀게 됩니다. 체이스가 마냥 나쁜 놈일 것만 같지만 막상 그냥 원하지 않으니 순결을 지켜주고 또 그녀가 늪지대 생물에 대한 지식 또 그의 뭐 우주과학적 지식에 매우 놀라죠. 그리고 그러다 그녀에게 처음으로 늪지대를 벗어나 내륙으로 여행을 떠나져 갑니다. 결혼 제안까지 하면서요. 카야는 언제까지나 혼자 살 수 없으니 그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여행을 따라갑니다. 가는 길에 허름한 모텔을 얻고 그곳에서 둘은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행 후 체이스는 카야에게 소홀하게 대하고 또 그가 약혼했다는 소식까지 카야는 듣습니다. 또 한 번의 배반감에 절망하는 카야에게 테이트, 그 소년이 어른이 돼서 다시 돌아오죠. 하지만 카야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테이트는 꾸준히 그녀를 찾아오고 자신이 그가 없는 동안 그녀가 수집한 생물학적 표본을 갖고 그녀의 이름으로 출판까지 합니다. 그때쯤 체이스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카야를 살인자로 의심합니다. 결국 형사들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는 카야를 법정에 세웁니다. 그녀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어떤 유능한 변호사가 자진해서 변호를 이렇게 맡습니다만 마을 사람들은 편견이 섞인 그 증언들을 계속하면서 그녀를 불리하게 몰아갑니다.
나머지 결론은 책에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 줄거리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책을 읽는 재미를 뺏지 않겠습니다. 또는 이 책을 읽을 때 늪 나오고 막 습지 배경이 나오는데 그걸 구분해서 읽어야 하더라고요. 전 모르고 막 카야가 늪과 습지를 왔다 갔다 하고만 생각했는데 그 작가의 말은 늪은 어둡고 암울한 상황을 상징하고요. 습지는 밝고 희망찬 곳을 상징하는 걸로 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가가 이제 할머니가 그곳에 사셔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이제 습지대를 자주 여행을 갔었대요. 어린 시절에. 햇살이 아름답고 물결이 이제 반짝거리고 녹지가 수마에 이렇게 펼쳐지는 곳이어서 어린 여자의 혼자 살기에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은 그런 온화한 곳이었다. 기후. 그래서 여기를 이제 소설의 지역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읽으실 때는 늪과 습지 이렇게 사실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섞여 있으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작가분 심리 묘사가 정말 생생한 것 같아요. 그 책을 읽는 내내 카야의 청춘의 격정, 고독과 외로움, 절망, 복수심 같은 것들이 막 제가 겪는 것 같아서 막 간접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하고 무거운 말로는 심리 묘사와 다르게 이 생생함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 작가가 이거 실제 안 겪고 이렇게 쓸 수 있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실제 겪지 않아도 그렇죠. 아프리카 야생 동물들의 걸 보면서 그들이 강하게 느끼는 배신감, 죽이고 싶은 그렇죠. 증오심 이런 것들을 인간의 그 소설 진행하면서 녹여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카야의 심리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야생에서 혼자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욕망도 있고 어떻게 보면 버려졌기 때문에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욕망.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혼자 있고 싶기다 하다가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다가 계속 막 어떤 행사들이 또 많으면 혼자 있고 싶다 이러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나쁜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그 남자친구가 본인의 부모님에게 자기 부모님에게 자기를 소개시켜 주기를, 그다음에 자기 친구들과 있을 때 자기를 거기 이제 무리에 속해지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하는 구절이 조금 나오는데요. 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카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받고 자기 행동을 뒤돌아보고 자연을 관찰하면서 스스로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갑니다. 많이 성장하죠. 성숙하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카야 본인이 완벽하지 못한, 홀로서지를 못한 채 누군가를 만났다면 결국에는 그 관계도 또 이렇게 온전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얘가 점점 성숙해 가면서 온전한 사랑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린이 때도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채 관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카야는 정말 그 고통과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잘 성장했던 여자 주인공 캐릭터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카야의 첫사랑 테이트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세상에 이렇게 지적이고 부드러운 남자 주인공을 언제 만나봤는지, 그 가족들이 다 실제로 못 만나보셨나요? 아니, 소설 속에서요. 소설 속에서. 가족들이 다 떠나버린 늪지대에서 혼자 6살, 7살부터 혼자 생존하는 카야에게 아주 천천히 다가와 글도 가르쳐주고, 또 이야기도 나눠요. 근데 그녀가 가끔 말도 안 되게 택시가 뭐야? 이러면은, 택시가 뭔지 몰라고 놀라면은 상처받을까봐, 택시라. 하고 이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래서, 놀란 표정도 안 짓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남자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 악권은 카야가 생리할 때쯤 미리 그 인체 관련 책을 먼저 읽게 하고 사전 지식을 줘요. 그리고 그 생리 첫날 막 배 아프고 막 나 죽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게 정말 악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이트는 그녀의 성장 과정을 조용히 지켜봐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생물에 대한 호기심도 계속 지지해주고 또 잠시 흔들렸지만 사전도 계속 갖다 주고 그 시기에 적절한 거를 다 제공을 해줘요, 남자친구가. 그리고 잠시 흔들렸지만 정말 그녀를 진정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이 소설의 주제는 그리고 소주제. 저 소주제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체이스 아까 그 나쁜 피지컬 짱 걔를 보면서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소주제를 하나 정했습니다, 나름. 이거 카야 엄마도 이제 좋은 집안에서 좋은 가문에서 자랐지만 그 나쁜 남자를 만난 거죠. 원래 그렇죠.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과하기 힘들어지니까 술만 마시면 그 마누라를 때리고 후본과 폭행을 자식들에게도 하는 부모 밑에 그런 아빠 밑에서 카야도 자랐잖아요. 너무 외로워서 카야도 만났는데 결국에는 그 관계가 파탄으로
끝나는 거를 보면서 어떻게 일견 예, 동의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외로워도 예. 정말 꾹 참고 예. 나 혼자 스스로 잘 이렇게 살아나가야지 정말 외롭다고 아무나 만지면 더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예, 작가는 이 소설은 외로움과 소외감에 관한 이야기이며, 우리 인생의 어두운 늪 같은 고난, 늪 같은 상황에서 밝고 희망찬 습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야기라고 정리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어둡고 힘든 늪을 지난 우리에게 힘을 잃지 말고 좀 더 힘차게 웃으며 이 시기를 견디라고 이 책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굴 따로, 홍어 따로 갑시다.